엄마, 여기 계세요? 엄마,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여기가 엄마를 위한 마지막 장소예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뭐 하라는 거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지금 나를 여기에 버리겠다는 거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아,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날 두고 갈 수는 없어. 안녕하세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상의 작은 떨림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파수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연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의 떨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75세 배정자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고단함과 기쁨이 교차하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6아이를 키우며 단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쉴 수 없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나가 나물을 팔았고 저녁이면 온몸이 쑤셔도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철근을 짊어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대화 한마디 없이 골아떨어지곤 했죠. 그런 삶을 반복하며 때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에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희미해지곤 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라며 제 목에 팔을 감았던 그 따뜻한 순간은 여전히 제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첫째가 받아온 상장을 자랑스레 집 벽에 걸었고 막내는 서툰 손으로 그린 그림을 내밀며 엄마, 이거 엄마 닮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성장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합격해 처음으로 집을 떠났고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해 가족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5째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땐 신부 대기실에서 눈물을 참으려고 손수건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늘 빠듯한 형편 때문에 예쁜 드레스와 멋진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와 남편은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저는 온몸에 병이 쌓여갔습니다. 몇 년 전엔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마비 진단을 받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게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저에게 저지른 짓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큰아들이 몸도 못 가누는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 제가 평생을 키운 자식들에게 외면받는다는 상실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생활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 근교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푸른 논밭과 맑은 개울물이 흐르던 고향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저와 5남매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논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 옆에서 빨래를 개며 나름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절 배운 부지런함과 책임감은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대구로 나왔습니다.
당시 대구는 공장이 많아 일자리를 찾기 쉽다고들 했는데 제가 구한 일은 의류 공장에서 재단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온종일 울려 퍼지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손을 놀릴 틈 없이 바쁘게 일했지만 젊음은 지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퇴근 후 동료들과 우연히 들른 국밥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일하는 손놀림에서 느껴지는 성실함이 묘하게 믿음직스럽더군요. 시간이 흐르며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쉬운 날보다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으로 나가 나무를 펼쳐놓고 팔았고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면서 집안은 늘 북적였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땐 젖도 부족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둘째, 셋째, 그리고 여섯째까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시절 저희 집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재촉해 학교에 보내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밥상에는 늘 김치와 국, 나물 몇 가지가 올라왔지만 아이들은 그런 밥을 먹으며 컸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주며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도시락이 초라해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참 예뻤습니다. 큰아들이 뛰어나오며 엄마, 오늘은 받아쓰기 만점 맞았어요. 라고 자랑할 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막내딸이 제게 만든 카네이션을 내밀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조그만 종이꽃이 그렇게 눈물겹도록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며 걱정도 커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비였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사만으론 부족해 밤에는 김밥을 싸서 근처 공장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며 집을 떠났고 둘째와 셋째는 일찍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땀 흘려 번 돈을 집에 보태겠다고 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장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딸들이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으론 더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그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다섯째 딸의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키운 아이들이 이제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자식들이 하나둘 독립해 결혼하고 떠나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기에 이제는 조금 느긋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고생했던 지난날을 회상할 날이 올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자식들 모두 결혼한 뒤 한적한 저녁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아이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이 아이가 누구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사진이 있지?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뭐야, 당신이 모를 리가 있어. 우리 첫째잖아.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내려놓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다 말고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내가 출근을 해야 하는데 라고 묻기도 했고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제게 누구냐고 묻던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 번은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적도 있었습니다.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가스레인지를 만졌던 것입니다.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니 탄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달려나갔을 때는 이미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혼자 둘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원을 찾은 건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남편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을 앓게 되며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치매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치매냐?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지요. 매번 화를 내며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남편을 달래려 애썼지만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바닥에 실수하는 일이 잦아졌고 식사 중에도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약을 먹이려 하자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아이 취급하냐?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당신이 날 무시하는 거냐?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나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점점 더 제 손길을 거부하며 고립되었습니다. 낮에도 집 밖으로 나가 길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고 한 번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당신을 돌볼 수 있을까? 당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남편이 집을 떠난 날은 평범한 새벽으로 시작됐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가려던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꼼꼼하던 남편답게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그대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소. 미안하고 고맙소. 그 짧은 한 줄은 한밤중에 일어난 남편의 고뇌와 결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니 무슨 말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남편이 늘 지니던 지갑과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내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러나 곧 그 모든 생각은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사람이 떠난 건 아니겠지. 이런저런 추측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아버지가 집에 없어. 편지만 남기고 떠났어. 잠에서 덜 깬 큰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거야? 어머니, 진정하시고 우리가 금방 갈게요. 자식들은 모두 서둘러 집으로 왔고 우리는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다니던 동네 뒷산, 평소 좋아하던 공원, 그리고 시장까지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몇 시간이 지나자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식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왜 이런 결심을 했을지 상상할수록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당신이 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자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두고 떠났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온갖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순간들. 남편의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려 했던 기억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가에서 실종된 분과 유사한 신원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마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있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은 차가운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버렸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줬어야 했는데. 자식들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택은 저에게 미안함과 분노, 슬픔, 그리고 끝없는 허무함을 남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믿기지 않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이제 당신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걸까? 눈물로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고 남편이 남긴 짧은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편지의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파고들어 남편의 고통과 절망이 어떤 것이었을지 헤아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평소에는 북적이던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남편이 늘 앉던 의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저를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의자 위에 걸려있던 남편의 낡은 카디건은 여전히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차마 손끝이 닿으면 눈물샘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와 함께 며칠간 혼자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도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뒤에는 현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버텨야 해. 스스로 다짐하며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저는 혼자서 집안일을 모두 떠안았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거운 장독대 뚜껑을 열어 발효 중인 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도와주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몫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에는 옆집 담벼락에 걸린 빨래를 거들어 나갔는데 그 순간 삐끗한 발목이 제게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내가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는 나이 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넘어진 발목이 붓고 욱신거렸지만 그날 저녁에도 묵묵히 밥을 차리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처럼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제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니들 사는 것도 바쁘잖아.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에는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서럽게 울곤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무리한 집안일은 결국 제 몸에 무리를 줬습니다. 하루는 설거지를 마치고 의자에 잠시 앉았는데 팔과 다리가 마치 무거운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며 쓰러진 저는 자식들이 와서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반신마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요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보며 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남편이 떠난 후 내가 버티려고 했던 그 시간이 모두 무의미했던 걸까? 하지만 다시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걱정시키지 말아야 해.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결국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는 자식들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저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이 집 구석구석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돌 하나조차도 남편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집에 묶여 있는 나를 남편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선 첫날, 차가운 공기가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알 수 없는 소독약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는 집에서 맡았던 된장 냄새나 같이 은 쌀밥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냉정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지만 복도를 따라 들려오는 간간한 신음소리와 바퀴 달린 의자 소리가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똑딱거리며 제게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도 흐릿했고 커튼은 너무 낡아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방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긴 시간을 감내해야 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풍경은 아파트와 주차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나무 한두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며 낙엽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나무십처럼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일상은 단조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요양보호사가 이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건네줬습니다. 밥은 늘 같은 시간에 나왔지만 따뜻한 손길로 차려준 집밥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늘 묽은 국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는데 그런 음식이 계속 반복되니 식사 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는 어르신들의 신음소리와 중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도 끝을 잡고 멍하니 서 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아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엔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매주 꼭 올게요라고 약속했고 막내딸은 엄마가 그립지 않게 자주 전화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던 발걸음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걸려오는 전화 속에서 아이들은 바쁜 일상과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만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방문 없는 날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소. 그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느꼈던 무력감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이 얼마나 컸을지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밤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기 전에 느꼈던 절망과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스스로를 짐으로 느끼는 무거운 마음이었겠지. 그러나 그런 이해가 제 슬픔을 치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책감과 회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왜 당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와 미안함이 밤마다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요양원의 생활은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낮 동안에는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소소한 말들로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친절도 제가 느끼는 공허함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 나가 보실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산책로에 나가서도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쳐다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가끔이라도 제 곁에 있어주기를. 그 희망 하나로 저는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비 문제를 두고 자식들이 나름대로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비용을 관리하며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나눠서 할게요. 라고 말할 때만 해도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큰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제가 다 감당해야 하죠? 동생들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제가 메꿔야 하고, 그러면 제 가정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수성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동생들 사이에서 돈 많은 오빠로 치부되며 부담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성공한 게 죄냐? 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 갈등은 자식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동생들을 모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돌볼 생각이 없냐? 내가 너희 대신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큰아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둘째는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오빠, 우리한테 그렇게 따질 시간 있으면 그냥 내고 말지. 오빠는 돈 많잖아. 대기업 다니면서 이런 것도 못해. 셋째는 더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우린 애들 학원비 때문에 매달 허덕여. 그런데 오빠는 고급 아파트에 살잖아.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큰아들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다 떠안으라는 거야? 너희들, 엄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모르냐? 왜 다 나한테만 떠넘겨?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화가 난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빠가 우리 대신 엄마 모시고 가서 살아. 요양원이 싫으면 집으로 데리고 가. 맞아, 오빠는 집도 크고 돈도 많은데 왜 우리한테까지 따져? 이 싸움을 지켜보며 저는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두고 이렇게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을까? 내가 키운 자식들이 왜 부모를 책임지는 문제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을까? 자식들 사이에서 제가 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전화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양원의 큰아들과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못하겠어요. 이젠 모든 걸 책임지는 것도 지쳤어요. 뒤이어 둘째가 들어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유난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빠는 엄마 돌볼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잖아. 요양원 안은 마치 폭풍 한가운데 선 것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만해라. 엄마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쾅 닫고 나갔고, 둘째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있을까? 내가 왜 살아서 아이들 사이에 이런 고통을 만들었을까?
후회와 슬픔, 자책감이 뒤섞여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빠가 더 내야 해. 왜 나만 다 해야 해? 자식들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자식들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그 희망조차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겼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소.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의 고통과 절망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싸움과 갈등 속에서 제 존재가 짐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점점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은 겨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뒤덮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하얗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침 큰아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제 휠체어를 밀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같이 나가요.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설명 없이 움직이는 큰아들의 손길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제 질문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길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밖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 손은 금세 얼어붙었고 차마 또 묻지도 못한 채 그의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큰 아들의 굳어진 턱과 단단히 담은 입술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이미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차창 밖으로 날리는 눈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교회 앞이었습니다. 교회의 낡은 철문과 흰 눈으로 덮인 계단이 보였고 주변은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심장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두근거렸습니다. 왜 여기에 온 걸까? 왜 하필 이곳이지? 큰아들은 차에서 내려 제 휠체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그 말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냉정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라는 거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휠체어 위에서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큰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못하겠어요. 여기가 엄마를 위한 마지막 장소예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큰아들의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를 여기에 버리겠다는 거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큰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날 두고 갈 수는 없어. 눈물이 제 뺨을 따라 흘러내렸지만 큰 아들은 제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휠체어 손잡이를 놓아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큰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큰 아들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지 마. 제발 가지 마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 아들의 차를 붙잡으려 했지만 차는 눈길 위를 미끄러지며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큰 아들이 차를 몰고 떠나버린 뒤 저는 교회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차가운 바람은 마치 제 온몸을 찔러대는 칼날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미 하얀 혼돈 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뺨 위로 흐르는 눈물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찢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내게 그저 짐이었니? 내 인생에서 덜어내야 할 무거운 돌덩이였니? 분노와 절망이 뒤섞이며 제 숨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굳어버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휠체어 발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과 무거운 몸은 마치 땅에 붙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꺼내줄까?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내뱉는 순간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대답은커녕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철문 앞에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어깨 위에 쌓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이 차갑다 못해 아예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질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외면당할 만큼 잘못했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답은 제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게 내 삶의 끝인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생각들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처럼, 그리고 요양원에 처음 들어가던 날처럼, 그날도 저는 다시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소. 미안하고 고맙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에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느꼈던 무력감과 외로움이, 남편이 선택했던 마지막 순간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와 같은 짐이 되었구나. 나는 버려질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과 함께 흐르는 제 눈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더 이상 눈물로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슬픔, 분노, 그리고 끝없는 무력감이 제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반 위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남았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발 속에 앉아있던 제게는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에 올라타 떠나는 큰아들의 뒷모습은 내가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낯설미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내가 널 이렇게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웠단 말이니? 얼어붙은 손으로 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헛된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모든 날들이 이렇게 무의미해질 줄은 몰랐어. 제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눈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심장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큰아들이 떠나는 차의 소리, 뒤돌아보지 않던 그의 뒷모습, 그리고 눈발 속에서 얼어붙은 저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느꼈던 절망과 고통은 아직도 제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교회 앞에 버리고 떠난 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담요를 꽁꽁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쏟아지고 차가운 바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얼굴을 후벼 봤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버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버려졌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고
남은 자식들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사람이 되었나? 연락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절망감은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은 계속 쌓였고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은 마치 저를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교회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관리인은 저를 보더니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관리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여기 두고 갔어요.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고 손으로 떨리는 입술을 막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아무도 없어요. 연락할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말에 관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관리인은 급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담요로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손발을 녹여준다고 한들 내 마음까지 녹일 수 있을까? 제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연락할 가족이 있으신가요? 경찰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없어요. 저는 전화도 없고 아이들 연락처도 몰라요. 제 말에 경찰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구나. 경찰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더니 결국 교회 사람들과 논의의 저를 근처의 쉼터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쉼터의 낡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때렸고 큰아들이 떠나는 차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길래 너는 나를 이렇게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거니? 제 마음은 눈보라 속에 갇힌 것처럼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날 찾아줄 사람도 없으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 생각이 머리를 채우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 쉼터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임시로 머무르실 수 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괜찮을 겁니다. 경찰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날 받아준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버려진 사람이 되었는데. 경찰차에 몸을 싣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창에 맺힌 성의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궜고 그 위에 쌓인 눈은 마치 아무 감정도 없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텐데.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낡았지만 깔끔했고 곳곳에 삐걱거리는 흔적은 있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한쪽 복도에서는 어르신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희 요양원에 잘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다정한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내가 지낼 수 있을까? 다정한 말 뒤에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요양보호사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창문, 깨끗한 침대, 그리고 간이 책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방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친절한 말과 따뜻한 미소에도 저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내 마지막 자리가 여기인 걸까? 이곳에서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요양원 복도는 낮에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어르신들의 신음소리나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바퀴 달린 휠체어나 보호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과 구,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나물 반찬이 담긴 쟁반을 보았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내가 여기서 조용히 지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하지만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기나 할까?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무기력하고 고독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요양보호사들의 다정한 손길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침마다 요양보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얼굴 좀 닦아드릴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요양보호사는 상냥하게 말하며 제 손과 얼굴을 닦아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보호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공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조하게 내뱉는 말조차 제겐 버거웠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늘 같았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눈 덮인 땅, 가끔 지나가는 차의 소음.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립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항상 저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쯤 날 찾으려 애쓰고 있을까? 아니면 포기했을까? 저녁이 되면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나가고 나면 텅 빈 방 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어르신들의 신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오지 않겠지. 그 생각은 밤마다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식들에게서 소식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자식들이 저를 찾고 있을 거라 믿으려 했습니다. 막내딸이 요양원 들어가던 날 울던 얼굴이 떠오르며 그 아이가 날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희망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나를 포기했겠지. 밤이 되면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내딸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건 시계 소리와 제 얕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겠지. 6개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버려졌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짐스러운 사람이었나? 그 질문은 매일같이 제 마음을 짓눌렀고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가끔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곧 자식들이 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시간은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기다림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릴수록 그리움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움은 나중에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찾혀지지 않고 어느 아침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칠 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막내딸의 집 전화번호가 떠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깊게 묻혀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번호 맞을까? 정말 맞는 번호일까?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보호사를 불렀습니다. 저 부탁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다가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숨을 고르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딸의 전화번호가 생각났어요. 오래된 번호지만 혹시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전화 좀 걸어줄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는 제 얼굴을 조용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번호 불러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번호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요양보호사는 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이 번호 맞으세요? 요양보호사가 확인하며 다시 불렀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맞아야 할 텐데 제발 맞아야 해. 요양보호사가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걸어볼게요, 어르신.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제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받아줘, 제발.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저는 혼자만의 절망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무의미해졌고 세상은 저를 완전히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겁게 견디며 그 시간들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떨리는 소리로 막내야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외쳤습니다. 막내야, 엄마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막내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정말 엄마 맞아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울음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요양원에 있어. 너희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너무 보고 싶었어. 말이 끝나자마자 목이 메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막내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여태 어디 계셨던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왜 엄마가 이렇게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울음을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제 목소리도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울면서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왜 그런 거예요? 오빠가 엄마를 버리고 갔던 거예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태 엄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우리 다 같이 엄마 찾으려고 여기저기 얼마나 헤맸는데요. 오빠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엄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저는 그런 막내딸에게 차마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막내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짐이 됐어. 엄마가 이래서 정말 미안하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내딸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왜 짐이에요? 우리한테 엄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울음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혼자 안 계셔도 돼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엄마 데리러 갈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으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드디어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막내딸은 전화를 붙든 채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여태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혼자 그 고생을 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6개월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냈어. 너희들이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갈게요. 기다려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딸의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따님이 오신다니 다행이에요. 요양보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들은 자식의 목소리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긴 기다림 끝에 제가 잊히지 않았음을,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로 기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막내딸과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쥔 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울던 막내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너무도 따뜻했지만 그만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 너희를 6개월이나 보지 못했구나.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너희가 보고 싶었는지 너희는 다 알지 못하겠지. 손에 힘이 풀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저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울 수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 했지만 제 가슴속은 너무도 복잡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걸까? 내가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기쁨과 불안이 엉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6개월 동안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교회에 두고 떠난 날, 차가운 눈발 속에서 혼자 앉아 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내가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눈을 감으려 했지만 마음속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둘째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던 순간 막내딸이 어린 시절 제 무릎 위에 앉아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하며 웃던 얼굴. 그 모든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차오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느꼈던 고독과 절망이 다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걸 다 말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너희를 다시 볼 수 있겠지. 다 같이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겠지. 그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둡고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제 마음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모두가 올까? 내가 이 모든 걸 믿어도 되는 걸까?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드리워질 때 저는 드디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기다리면 돼. 내가 이렇게 다시 너희를 만날 수 있게 됐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의 창문 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막내딸과의 통화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까? 막내가 말한 대로 모두가 올까? 아니, 혹시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기대가 뒤섞여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5분이나 되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막내딸이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큰딸까지 모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이제 엄마를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엄마가 정말 미안해. 둘째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다 여기 왔잖아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셋째는 저를 안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넷째는 저를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같이 엄마 옆에 있을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오빠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한테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엄마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봤을 때부터 여태껏 오빠가 연락을 끊고 어디 있는지도 말 안 해서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둘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가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이렇게 버려두고 우리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셋째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오빠한테 계속 연락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연락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엄마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엄마가 여기 계셨을 줄은 몰랐어요. 막내딸이 다시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다 왔으니까 더 이상 혼자 계실 필요 없어요. 저희랑 같이 있어요. 이제 절대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떨며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줬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를 이렇게까지 찾아줘서 고맙다. 엄마는 이제 괜찮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혼자 여기 계셨던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날의 재회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고독과 절망을 조금씩 치유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을 때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날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들의 엄마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나를 끝까지 잊지 않았구나. 요양원의 작은 방 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가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요양원을 떠나는 날, 아침부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다림과 절망 속에서 보낸 지난 6개월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곳을 떠나는 거야? 정말로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 한편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이 사람들의 정성 어린 돌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여기서 지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동안 제 눈가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가 더는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요양원을 떠나는 순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요양원의 낡은 벽과 좁은 복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게 되는구나. 이곳에서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 생각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오랫동안 고립된 채로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서 내가 이 모든 걸 정말로 잊을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 멀리 보이는 앙상한 나무들,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까?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막내딸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편히 지낼 수 있겠지. 아이들과 함께라면 괜찮겠지. 속으로 다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는 막내딸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나오면서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점차 잦아들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버림받을 일도, 잊힐 일도 없을 거야.
요양원을 뒤로하고 대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딸이 준비한 요양원은 제가 그동안 머물렀던 요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대구의 한적한 외곽에 자리 잡은 이곳은 큰 창문을 통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건물로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는데 정성껏 가꾼 꽃들과 나무들이 마치 방문객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고운 색감의 벽지가 깔려 있었고 곳곳에는 작은 그림과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널찍한 복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부드러운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어 걷기에도 안전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방은 작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바깥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가 머물던 방을 꾸미기 위해 막내딸이 가져온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막내딸은 이곳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저를 포함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아침마다 제 방에 들어와 환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제가 얼굴 좀 닦아드릴게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요양보호사들이 각 방을 돌며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히 씻겨주고 식사 준비를 돕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넓은 공간이었고 따뜻한 국과 부드러운 밥, 정성껏 준비된 반찬들이 몇 끼니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벼운 체조나 산책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요양원의 가장 큰 자랑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어르신들이 정원으로 나가 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가끔 저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 저 나무 예쁘죠? 제가 5월에 심었던 거예요. 막내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구나. 정말 예쁘다. 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취미 활동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종종 요양보호사들이 주도해 간단한 미술 활동이나 노래 부르기 시간을 갖곤 했는데 그 시간만큼은 방 안에 고요함이 아닌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르신, 꽃 한 송이 그려보세요. 아주 예쁘게 잘하셨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칭찬하며 웃음을 주었고 그 덕분에 모두가 조금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막내딸의 존재가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막내딸은 항상 바쁜 와중에도 제 방을 들러 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작은 부탁들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딸이 제 방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막내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일하는 요양원은 단순히 제가 지내는 곳을 넘어 제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이 어우러져 저는 오랜 고독과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입에서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사라지신 뒤 오빠한테 엄마가 어디 계신지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아니,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짐스러운 존재였나. 한동안 숨이 멎은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언니가 직접 오빠 집에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오빠를 붙잡고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경찰을 불렀어요, 엄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을 불렀다고 자기 동생에게.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엄마를 두고 형제들에게까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다니.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막내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먼 요양원에 혼자 계셨고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편히 살고 있었어요. 막내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잠겨 있었지만 제 가슴에는 분노가 불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날을 희생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화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함과 서글픔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막내딸이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찾았잖아요. 오빠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맘의 단호한 말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큰아들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엄마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게 사랑을 잘못 가르쳤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너에게 짐이 된 걸까?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막내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오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 다 할 거니까요.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교회에 버리고 떠났던 그날, 그리고 자식들에게조차 저의 행방을 숨기고 경찰까지 불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과 다른 자식들이 보여준 사랑은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아이들을 믿어야 해.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찾으려 애썼으니 이제는 다시 버려지는 일은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자식들로부터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살던 집이 재건축 들어간대요. 그 보상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들뜬 목소리로 전한 이야기에 저는 잠시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재건축, 보상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둘째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우리 집도 포함돼서 허물어진 뒤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대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로부터 재건축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보상금이 20억이라니 내 이름으로 된 그 낡은 집에서 이런 큰 돈이 나올 줄이야. 2번, 3번 그 말을 곱씹으면서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던 집인데 이게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인가. 처음에는 단순히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은 고민과 복잡한 생각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나이도 아니고 이 돈은 결국 자식들을 위해 써야 할 텐데.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중 큰아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버리고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 나를 교회에 두고 떠난 것도 모자라 동생들에게까지 냉정하게 대했지. 그런 아이에게 이 돈을 물려준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도 떠올랐고, 그가 처음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웃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차갑게 돌아섰던 순간들과 자식들에게조차 엄마의 행방을 숨겼던 그날들이 제 마음을 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가슴 한편에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의 마지막 의미를 담는 선택이야.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막내딸을 불러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막내딸이 놀란 듯 쳐다보는 순간에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 보상금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거야. 단 한 사람만 빼고.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오빠 때문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차마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오빠는 엄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 아이가 한 일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에서는 묵직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그 아이를 유산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가 내리게 될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단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그 아이에게 줄 마지막 메시지야. 내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재산은 남은 5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큰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물려줄 유산이 없다. 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동안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 맞아. 이건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이야. 유언장을 작성한 뒤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고통과 상실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 하지만 이 결정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결코 깨닫지 못했을 거야. 이 사실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5 자식이 모두 제 결정을 지지해 준 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의 선택이 옳아요. 오빠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해요. 저희가 엄마 곁에 있으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가 분노할 거라는 건 알지만 이건 내 마지막 선택이고 내 신념이야. 결국 저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고 너무 많은 걸 견뎌왔어. 이제는 나를 위해 이 결정을 지켜야 할 때야.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한순간에 저를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묵직하게 느껴졌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냐? 짧게 묻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큰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유 원장 얘기 들었어요. 왜 저만 빼놓으신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큰아들의 말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너는 나를 교회에 두고 떠났다. 그뿐만 아니라 내 동생들이 나를 찾으려 할 때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냈잖니. 너에게 줄 것은 더는 없다. 그게 내가 내린 결정이다. 제 말이 끝나자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그게 다예요? 내가 엄마를 평생 먹여 살리고 힘들게 벌어서 도와준 건 다 잊으신 거예요? 왜 그런 몇 가지 일로 저를 완전히 배제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 일이라고 내가 내게 느꼈던 고통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단 말이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몇 가지 일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일이었니? 너는 나를 버렸고 내 동생들에게조차 내 소식을 숨기며 나를 찾는 걸 방해했어. 그런 행동이 어떤 상처를 줬는지 너는 끝까지 모를 거야. 큰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당해요. 저는 엄마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저한테 떠넘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유산에서 뺀다니 말이 돼요? 큰아들의 말은 점점 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지만 그게 내가 했던 일들을 정당화하지는 못해.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은 내가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너는 가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져버렸다. 그 대가로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거다.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동생들은 뭐예요? 엄마는 왜 동생들에게만 그렇게 관대하세요? 제가 엄마를 교회에 두고 갔으면 동생들은 뭘 했는데요? 왜 저만 이렇게 미움받아야 하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들은 적어도 나를 찾으려고 했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내 동생들에게조차 냉정하게 대했다. 그런 너를 어떻게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유 원장은 내 마지막 의지야. 그걸 받아들이려. 큰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도 찾아뵙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예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 아이가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 선택은 큰아들에게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 큰아들의 분노와 억울함 섞인 목소리는 여전히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너는 그 기본조차 외면했으니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건 당연한 일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상처를 끌어안으면서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되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의 분노는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마지막 의지를 더욱 단단히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 원장이 공증되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이제야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막내딸이 있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5 자식이 꾸준히 찾아와 주었고 저는 그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아픔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큰아들과의 관계가 떠오를 때면 여전히 가슴이 저렸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끝까지 지키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까?
끝나지 않은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상처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용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함으로 그 선을 지키시겠습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제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